학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시크릿 자료를 활용을 해서 잘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갈 내용은 무역보험입니다. 무역보험. 지난 시간으로 이제 해상보험은 끝났어요. 해상보험에 대해서 뭐 사실 더 하려고 그러면 더 할 수는 있는데 뭐 MIA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MIA는 좀 그래도 좀 안 하면 좀 아쉽긴 한데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뭐 그냥 시험 범위에 넣지 않고 그냥 강의 자료로서만 여러분한테 그냥 자료로서 뭐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MIA가 필요한 친구 좀 내용 알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차피 거의 진도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과목 이름이 해상보험론이라서 해상보험만 하고 맞춰도 되긴 한데 사실 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 이름을 무역보험론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함께 다루거나 특히 이제 국제 운송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이 항공 운송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항공 운송 보험에 대한 내용들도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정책 보험이 있습니다. 정책 보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간세사 시험에도 출제되는 정도로 이 무역 실무 분야에서 다루는 분야라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정도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여기 상품이 많은데 그 상품이 딱 보면 제목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했구나 이런 위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구나라는 겁니다. 무역보험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주요한 국가들 한 70여 개 국가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무역업을 하고 있는 여러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으로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정부 보조금에 해당되냐 아니냐의 이슈가 좀 있었지만 WTO 체제 하에서도 이러한 무역보험은 인정되고 있죠. 기업의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무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상 위험들, 전쟁, 뭐 이런 내란, 항거래 문제, 항거래 정지 이런 것들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무역 거래 당사자들의 어떤 신용 위험, 돈을 떼먹힌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안전 장치를 마련해서 돕고 지원하는 제도가 무역보험입니다. 이런 무역보험이란 거는 결국에는 어떤 해상 위험,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해상보험처럼 해상 사업 중에 발생하는 여러 해상 위험들을 부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해상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 위험들을 부보하는 것도 아닌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용 위험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 민영보험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이러한 보험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성도 없고요. 민간 기업에서 하기에는.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를 좀 높게 받아야 되는데 이 수출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쓴다는 게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을 그 위험의 발생 확률을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보다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이게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낮은 보험료로서 이런 것들을 좀 담보를 하게 되면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신용 위험이나 비상 위험에 직면을 했을 때 그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부가 하는 복지라고 볼 수도 있죠.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복지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 무역보험을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여러분들 그 저기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내가 한번 거기 그 동네에 놀러 갔었는데, 예, 강화문에 가보면 강화문에 그 교보타워 있는 쪽에서 청계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에, 예, 무역보험공사 사옥이 있습니다. 예, 무역보험공사 거기 이제 본부를 두고 있는데 K슈어죠. 예, 요새는 그냥 무역보험공사 이렇게 풀네임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K슈어 그러더라고 사람들, 업계 사람들이. 예, 그 회사가 있는데 매년 적자예요, 매년. 예, 그 회사 흑자 나는 그 저기 뭐냐 회계 쪽 교수님이 그런 논문 하나 쓰시던데, 예, 얼마나 적자를 받는가 무역보험공사가. 예, 예. 뭐 그런 이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이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비상 위험들을 부보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무역보험은 정부 주도 보험입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걸로 사업한다, 돈을 번다 힘듭니다. 이거. 이런 것들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비상위험, 신용위험, 기업위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단순히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을 부보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약한 기업들, 중소기업들, 규모 어떤 신용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뭐 신용 보증이라든지 연대 보증이라든지 아니면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이런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 정부의 어떤 뭐 뭐랄까 할까요? 정부의 지원이죠. 정부 지원책이죠. 이게 사실은 그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무역보험입니다. 그래서 무역보험이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불안을 제거합니다. 무역거래에서의 위험은 크게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으로 나뉠 수 있는데 어떤 비상위험은 여기 뒤에서 내용 있죠. 비상위험. 담보위험부터 먼저 볼게요. 그게 더 설명이 순서를 나중에 바꿔야겠네. 비상위험, political risk. 4번 슬라이드에 비상위험부터 봅시다. 비상위험은 뭐냐? 수입국에서 갑자기 그 나라의 어떤 제도나 장치가 변경이 돼서 수입 금지 조치가 떨어진다든지, 뭐 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거래 제한 조치가 한다든지, 뭐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내란이 발생한다든지, 파업이 발생하는 그런 비상 사태가 발견해요. 그러면 뭐 적기에 수출을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선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못한다든지, 선적해가지고 수출을 했는데 그 나라에 입항을 못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그 물건은 갖다 줬는데 대금 회수가 안 된다든지, 거래 정지 당해가지고, 이런 위험들이 다 비상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뭐예요? 이거는 그 거래 당사자의 신용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물품을 계약한 수입업자가 물품을 뭐 받거나 아니면 물품을 생산한 후에 뭐 인위적으로 의도를 갖고 뭐 마켓 클레임을 하는 거죠. 뭐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을 파기할 의도는 없었는데 얘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물품을 준비를 다 했는데. 그러면 뭐 물품을 보낼 방법도 없고 대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용 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업 위험도 있어요. 매니지먼트 리스크. 이거는 물론 수출입 기업들이 대금 회수 불능 이런 문제도 있지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일이 수출입 기업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수출입 기업이 무역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한 게 대금 결제적인 측면에서 은행을 끼고 영업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은행을 이용한 뭐 신용장에 대한 내고라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무역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은행의 어떤 자본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은행이 이 기업을 신뢰하지 않거나 은행에 대한 이 기업의 신용도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거나 아니면 은행 그 자체가 대외 신용도가 약하거나 뭐 등등의 이유로 그래서 은행들이 무역업을 하는 수출입 기업을 업무 파트너로서 원활하게 한 거래나 지원을 하거나 내고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가 이 은행들의 위험을 담보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무역보험공사라고 해서 반드시 수출입 기업이 피보험자가 되느냐 보험계약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외국한 은행들도 이 무역보험공사를 대상으로 무역보험을 듭니다. 뒤에서 또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환율 변동 위험과 이자율 변동 위험, 뭐 한리스크, 환율 변동, 그리고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은 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있어서도 이런 한리스크라든지 이자율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한 해지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당연히 하는 영업 활동으로서 위험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무역은 아무래도 한 거래가 다 방연히 발생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의 악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업에게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보면 한 해지 할 수 있도록 환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담보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역보험의 기능이 무역 거래의 앞에서 봤던 어떤 신용 위험이나 비상 위험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비상 위험이나 신용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제품 생산과 제품 혁신, 그리고 뭐 생산의 혁신 이런 것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이 제고되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수출입 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무역보험공사가 자신의 뒷배에서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담보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은행도 적극적으로 무역 관련 어떤 업무라든지 무역 관련된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는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과 권한이 큽니다. 그래서 업무를 단순히 보험 역할에만 국한하지 않고 기업들 자신들에게 이제 보험을 드는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를 위해서 해외에 있는 무역업자들의 어떤 신용 정보 조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실제로 수출입 기업이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분야를 대신 해주고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무역업자한테 제공해줘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완전 별개의 업무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무역보험공사가 걱정하는 거 걱정은 안 합니다만 사실 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이게 자신들과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용 조사는 무역보험공사도 어떻게 보면은 그 손해율을 따져볼 때 당연히 미리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보험을 드는데 얘 상대방이 대금을 떼일 사람인지 떼먹을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 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무역보험공사의 업무와 전혀 별개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60년대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당시 정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모든 정부 정책이 무조건 수출, 오로지 수출 정책이었죠. 그래서 정말 뭐 가발도 팔고 뭐 여성분들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팔고 뭐
산에 다 올라가서 다람쥐 잡아가지고 다람쥐 털 팔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60년대. 예. 불과 먼 미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수출 뭐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무역보험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공사 이런 체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968년에 수출보험법을 만들어서 그때는 정부가 주도했어요. 정부가 직접 주도했어요. 그러다가 1992년에 공기업 형태로 공기업 알죠? 공사 형태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만듭니다. 그 전에는 정부 주도로 해가지고 업무를 여기 뭐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서 수행하는 방식이었다가 아예 수출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을 92년에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있다가 우리가 뭐 최근에 뭐 관련된 영화도 개봉하고 했는데 96년 그때 IMF가 터지죠. IMF가 터지면서 이제 IMF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좀 뭐랄까 선진화됐다고 해야 되나? 체계가 좀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수출보험공사도 변화하게 됩니다. 단순히 수출 지원만 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무역 환경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수입 업체들도 보험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공기업 이름이 수출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공사로 바뀝니다. 그 무역보험공사로 바뀌었단 말은 예전에는 수출만 해주던 것이 이제 수입도 해준다. 수입에 대해서 수입을 하는 수입상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신용위험, 담보위험, 뭐 비상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역보험공사가 함께 부보해준다라는 개념으로서 이름이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거의 핵심되는 상품들은 다 수출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보험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 무역보험공사는 뭐 공기업이라서요. 공기업으로서 운영되고 있고 이 감독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무역보험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어떤 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 상급기관이 보통 이제 재심을 받는데 그 재심받는 상급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운영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뒤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무역보험도 어떻게 보면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떤 뭐 보험회사의 어떤 자본금 내지는 기금처럼 무역보험기금이란 걸 운영합니다. 이 기금에서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무역보험기금이 운용을 하는데 이 무역보험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운용되느냐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정부 및 정부 이해자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사실상 나랏돈이죠.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무역보험기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한국무역보험공사다.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다른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다른 뭐 무슨 뭐 어떤 특정한 공기업을 제가 얘기하진 않을게요. 많은 공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공기업들이 뭐 매년 적자를 크게 내잖아요. 그러면 뭐 국정감사부터 시끄럽고 언론에 집중 포화를 당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새 뭐 공기업들은 모럴 해저드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적자가 나도 성과급 잔치하고 합니다만 사실 적자가 난 회사가 성과급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가 적자가 났는데 어떻게 성과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막 공격을 하죠. 뭐 좀 겸연쩍잖아. 근데 무역보호공사는 매년 적자예요. 항상 적자야. 그리고 항상 적자가 나면 잘했다 해요. 왜 잘했다 해? 무역보험공사가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수출입 기업들의 리스크를 떠안아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적자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요. 크게.
매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죠. 신도 부러워. 혹시 뭐 공기업 같은데 취업 생각 있는 친구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내가 볼 때. 그만큼 치열하겠죠.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지. 빡셉니다. 아는 사람이 취업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학부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요. 대학원까지 해가지고 석사과정 마치고 뭐 해서 취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좀 취업 들어가긴 어려운 회사예요. 어찌됐든. 자, 그러면 무역보험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게 뭐 적자가 크게 난다 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 해서 정말로 무슨 돈을 퍼주듯이 영업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보험료 받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하고요. 뭐 그렇게 민영보험에서 담보해주지 않는 위험을 조금 정부가 해준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공짜로 해주진 않습니다. 당연히 보험 계약 체결하고 보험료 내야 돼요. 그래서 드는 이 무역 보험을 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개별 보험이 있고 포괄 보험이 있는데, 개별 보험과 포괄 보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해상 보험 공부할 때, 해상 적합 보험 공부할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비슷해요. 그래서 수출이 건당 계약을 해가지고 개별 보험을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개별 보험을 들면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어떤 신용 위험을 담보로 할 것인지 뭐 비상 위험을 담보로 할 것인지 뭐 등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별 보험이 아니라 포괄 보험으로도 들 수가 있습니다. 포괄 보험. 이거는 어떤 위험을 선택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수출입 기업이 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불필요하게 보험을 많이 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장점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포괄 보험을 드는 것이 개별 건당으로 보험 드는 것보다 보험료가 싸집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네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여기 이거 중에 골라서 들어보다 네가 그냥 들면 이거 다 해줄게. 그 다 해줄게가 가지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위험이 터졌을 때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위험이 나도 모르는, 나도 예견하지 못한 기업 입장에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터져서 포괄보험을 든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개별보험을 들면 개별보험을 드는 기업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부보하겠다, 저런 위험을 부보하겠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빼버렸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뭐 위험의 평준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위험의 평준화. 그리고 아무래도 건으로 계약하는 것보다 포괄보험은 보통 이제 뭐 기간을 정해서 이제 자동갱신형으로 가거나 하기 때문에 업무가 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들을 쭉 살펴볼 건데, 뭐 이거를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이름이 있어요. 상품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명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요. 별로 이게 상품명과 그 보험 상품의 내용이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읽어보면 이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제목을 이게 단기 수출 보험인데 이게 상품명입니다. 무슨 그 상점에 파는 상품처럼 무역보험공사가 이런 무역보험 상품들을 내놓고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선택해서 이 상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단기 수출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역보험공사가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에요. 뭐예요? 수출자가 수출 대금 결제 기간 2년 이하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했는데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돈 떼인 거죠. 쉽게 말하면. 신용위험이죠. 대표적인 신용위험을 담보로 하기 위한 보험이 단기 수출 보험입니다. 단기 수출 보험. 물론 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원인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출 기업이 수출 대금을 회수 못하게 되는 위협에 대해서 단기 수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수출 보험은 일반적인 수출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일반적인 수출 외에도 뭐 위탁 가공 무역이라든지 중개 무역, 일단 수출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물품을 보내고 대금을 회수하는 그러한 형태의 수출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앞에 단기가 붙었잖아요. 단기. 요 단기는 2년 이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걸리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그런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단기 수출보험. 자, 그리고 단기 수출보험 포페이팅이 있습니다. 포페이팅. 요거는 은행이 포페이팅을 수행을 해요. 포페이팅을.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용장 발행 은행 그 포페이팅을 하는 우리나라 은행 있죠. 수출 기업을 돕는 수출자에 대해서 포페이터로서 포페이팅을 금융을 지원해주는 그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은행이 결국에는 포페이팅의 핵심이 지금 이게 무역 실무 시간이 아니구나. 국제상학 수업 시간이 아니에요. 포페이팅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을 해놓고 보니까 포페이팅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금융 서비스예요. 금융 서비스인데 은행이 어떤 매출 채권을 수출자로부터 소구권 없이 구입을 해서 무역을 그러니까 대금을 전도금융해 주는 서비스가 포페이팅이에요. 전혀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는 친구가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무역보험 상품만 설명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변수가 생겨서 포페이팅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출 기업이 있어요. 수출자, 수입자가 있습니다. 설마 이 수업을 듣는데 신용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신용장 개설은행이 있어요. 뭐 발행은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용장 개설은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수출자가 물품을 보내고 물품 선적을 하고 그 관련된 서류를 이쪽으로 보내고 서류 제시하고 대금 결제를 해주죠. 여기. 근데 대금 결제까지 뭐 기한이 걸려 있는 기한부 신용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기한부 신용장에 대해서 대금 결제가 아무래도 기한이 걸린 다음에 대금이 회수될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빨리 대금을 회수하고 싶으면 보통은 여기 있는 뭐 매입은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용장 내고를 하게 됩니다. 내고. 그러면 이제 좀 돈을 할인된 가격, 기한에 대해서 기한부 경과 이자를 할인된 상태로서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이 매입은행이 뭐 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매입 신용장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페이팅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은행이 포페이터가 돼요. 포페이터가 돼서 이 수출자로부터 매출 채권, 이게 꼭 신용장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꼭 반드시 신용장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뭐 다양한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매출 채권인 건 외상 매출 채권을 말해요. 결국에는 수출자가 기한이 지난 다음에 이 신용장 개설은행이나 아니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받을 수 있는 그 매출 채권을 소구권 없이 팝니다. 소구권 없이. 그리고 포페이터는 먼저 선지급해줘요. 대금을. 소구권이 없이 준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 그 외상 매출 채권을 결제해줘야 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부도를 냈을 때 채권이나 그 수표를 어음을 부도를 냈을 때 소구권이 있으면 이 포페이터가, 이 매입을 한 포페이터가 이 수출자한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소구권이 없이 매입을 하게 되면 대금 청구를 못해요. 이 사람이 위험을 다 떠안아야 돼요. 외상 매출 채권이 부도가 났을 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포페이터입니다. 포페이팅. 그리고 그런 포페이팅 결제를 하도록 운영하는 사람을 포페이터라고 하는데,
지금 무역보험공사는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준다? 여기 있죠. 몇 번째 줄이에요? 네 번째 줄에 수출 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소구권 없이 매입한 은행의 미해수 위험을 담보한다. 누가? 보험공사가. 그래서 수출 대금 미결제 시에 은행에 무조건 보상한다. 그리고 보험공사는 대위권을 취득해서 수출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수출 보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비슷해요. 앞에서 본 거랑. 단기 수출 보험 EFF는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담보 대상이 되는 은행이 포페이팅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매출 채권을 구입한 비소구 조건으로 매입한 포페이터가 아니라, 물론 이 포페이터가 뭐 이 단순히 소구권 없이 외상 매출 채권을 구입하는 걸로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구분됩니다. 포페이터 역할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은행이 외상 매출 채권을 단기간에 걸쳐서 신용장 결제하거나 했을 때 적용되는 게 단기 수출 보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단기 수출 보험 포페이팅이나 EFF는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어디가 돼요? 금융기관이 되는 거죠. 금융기관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역보험공사는 왜 금융기관을 담보하느냐?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 무역 대금 결제를 수행하는 은행들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커버 쳐주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 은행들이 무역 대금이나 무역 결제나 무역 금융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정부가. 자, 그 다음에 기타 단기성 보험이 있습니다. 단기 수출 보험, 농수산물이 있고요.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이 있어요. 요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에 사용되는 일종의 패키지 같은 겁니다. 패키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농수산물 패키지.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대금 미해수에 대한 위험만 무역보험공사가 이렇게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수산물에 대해서, 농수산물을 수출한다 그러면 그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기업이 아무래도 공산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체들보다는 영세하거나 자본력이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특별하게 부가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무역보험공사가 어떤 것까지 해두냐? 수입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역 위험. 수출을 했는데, 농수산물을 수출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검역 기준에 뭐 해가지고 리젝이 됐다. 그러면 대금 회수를 못하게 되죠. 수출 기업이. 그런 경우에 무역보험공사가 이러한 위험을 담보해가지고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단기 수출보험 농수산물입니다. 그래서 대금 미해수, 수입국 검역, 클레임. 그러니까 클레임이란 거는 수입자가 이 물품에 대한 어떤 상품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까지 다 관리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산품이나 수출 제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것들, 여기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대상 수출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그리고 그들의 가공식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이 힌트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에게 좀 더 위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 패키지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단기 수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해당 거래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해당 위험에 대해서만 부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험 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 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으로서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 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한다. 이게 무슨 디파짓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위험 상관하지 않고 발생 가능한 여러 위험들 있죠. 신용장 위험이 됐든 수익국 위험이 됐든 그런 것들로 인한 손실을 무역보험공사가 담보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단기 수출 보험하고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은 차이가 있어요. 단기 수출 보험은 그 개별 거래, 건당. 근데 중소기업 플러스는 기간을 정해서 디파짓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전체 위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의 한도도 단기 수출의 경우에는 이게 개별 거래이기 때문에 그 물품을 수출하는 그 반대편 수입자의 한도를 정해서 책정을 하는데 중소기업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 수입을 하는 대상이 이렇게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용 위험이라든지 담보 위험이라든지 그걸 다 개별적으로 해서 인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구분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구분은 뭐냐면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은 이걸 들 수 있는 기업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상으로 그 중소기업 법 이름을 순간 까먹었는데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정 있잖아요. 뭐 그 자본 기준이나 그 사업장의 인원 기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기업들만 이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기 보험을 배웠고 당연히 반대되는 중장기 보험도 있겠죠. 중장기 보험. 요거는 그 단기가 2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그래서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 계약에서 수출 또는 결제 자금의 대금 뭐 지급 불능, 손실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뭐 계약 체결로부터 물품 공급이 굉장히 장기간이 걸쳐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것들이 이 중장기 수출 보험의 대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담보 위험은 어떻게 보면 단기 수출 보험하고 비슷해요. 뭐 수입자가 파산이 난다든지 수입국 법원이나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수입국이 뭐 전쟁이나 뭐 이런 뭐 혁명이나 내란이나 뭐 모라토리움이나 뭐 등등의 비상 위험이 발생했을 때 K슈어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자에게 수출 자금이나 이러한 결제 자금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 것이 중장기 수출 보험이다. 기준이 2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중장기 수출 보험도 공급자 신용이 있고 구매자 신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단기 수출 보험 할 때 갈로 쳐놓고 포페이팅하고 EFF를 배웠던 것처럼 이 중장기 수출 보험 갈로 쳐놓고 공급자 신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 그러면 중장기 수출 보험의 수출 대금 결제 기간을 2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 계약에서 수출 또는 결제 자금의 인출 불능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제도는 일반적인 중장기 수출 보험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 지금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물품들의 수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뭐 설비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요런 경우. 이거는 일단 덩어리가 커요. 얘네들은. 덩어리가 크고 대금 상환도 오래 걸리고 보통 뭐 이게 뭐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게 아니죠. 정말 뭐 3년 4년 선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다시피 실제로 오더 해가지고 선박을 내가 운용할 수 있게 걸리는 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품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가 어떤 담보를 하는 것을 중장기 수출보험 공급자 신용이라고 하고, 자 밑에 구매자 신용이라는 게 있어요. 구매자 신용. 요거는 금융기관이 관련된 겁니다. 금융기관. 수출 대금이 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회수 불능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그럼 이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대출을 해줬느냐? 보통 뭐 수입자라든지 이런 무역 거래를 하는 특히
2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재 상품, 앞에서 본 자본재 상품을 수입하는 그런 경우에 대금을 어떻게 보면 융통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게 대출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수불능이 빠졌을 때 이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무역보험공사가 담보하는 것을 중장기 수출보험 구매자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자 신용은 이 수출자, 구매자 신용은 수입자한테 대출한 금융기관으로 대상이 조금 나뉜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뭐 다 못하겠네요. 다 못하겠지만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수출보증보험 볼게요. 수출보증. 보증이란 말이 있죠. 앞에 것들은 뭐 단기 수출, 중장기 수출 뭐 이러다가 갑자기 보증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보증. 보증이란 거는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능력을 개런티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어떤 것들이 적용이 많이 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해외 건설 공사를 뭐 수주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장기간의 어떤 물품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뭐 플랜트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보통 그 해외 발주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게 이러한 공사를 의뢰하거나 공사를 맡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건설 공사를 해야 되는 업체의 어떤 신용도나 어떤 지급 능력에 대해서 뭔가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로 한데, 그거를 보통 이제 보증서를 받아오라 내지는 보증인을 세워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업이 뭐 충실한 신용도를 가지고 있고 충실한 거래 실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어떤 다른 은행으로부터 뭐 보증서를 받거나 보증 확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원활히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기업이 뭐 수출 뭐 이렇게 해외 건설 공사를 처음으로 도전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무슨 무역보험공사가 해결사가 되어서 해결해 주는 거죠. 수출보험공사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금융기관,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이 해외 건설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능력이 미달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꺼려하거나 회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사실 무역보험공사가 나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무역보험공사 운영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위험을 해주느냐, 보통 이런 해외 건설 공사와 관련된 어떤 비상위험이나 신용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보증 이행을 무역보험공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다양합니다. 뭐 입찰 보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해외 건설공사 입찰할 때 보증인을 세우는 거, 그리고 계약 이행,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했어요. 그런데 수주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그 계약 이행에 대해서 보증을 세워라. 그리고 계약을 땄어요.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계약을 이행을 못하고 토낄 수 있으니까 선수금을 걸어라. 뭐 등등. 아니면 뭐 건설공사 끝났는데 뭐 몇 년간 하자 보증을 하자 보완을 해줘야 돼. 뭐 물이 샌다거나 뭐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너네가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하자 보수에 대한 보증을 서라. 뭐 등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지금 19번 슬라이드에도 이 그림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K-슈어가 직접 수출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금융기관을 시켜서 수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수출자가 금융기관한테 보증 의뢰를 해서 K-슈어가 청약, 이 보험증권을 만들어줘서 이 문제가 생기면 무역보험공사가 담보해줄게 라고 보증서를 보험계약을 발행을 해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러한 세세한 케이스와 세세한 상황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수출보증보험이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보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보험. 요거는 수출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은행
금융기관이 보험 계약자가 되는 경우에요. 금융기관. 이것도 금융기관이 보험 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금융기관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수출기업이나 뭐 해외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공급업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금융을 뭐 업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디파짓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은행도 원 금융업을 하는 원 어떤 채권이나 뭐 돈 주로부터 금전 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 사업자한테 대출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 차주, 그러니까 돈 빌려가는 사람, 뭐 우리나라의 건설공사 수주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또 대출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연이율 한 3%로 빌려와서 한 3.5%로 빌려주면 0.5%를 은행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은행이 그렇게 하잖아요. 은행이 수수료 장사하고 그 이율 그 한 몇 퍼센트 남겨 먹는 게 은행이잖아요. 근데 은행이 한 3%로 빌려왔는데 금리가 국제 금리 뭐 이런 게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돈 빌려주는 거는 뭐 한 2.8%를 빌려줄 수밖에 없다. 변동금리라서 여기는 고정금리고 여기는 변동금리고 뭐 아니면 이게 반대가 돼서 여기는 변동금리인데 여기는 변동금리로 빌려왔는데 얘한테는 고정금리로 한 3%로 빌려줬어. 그래서 처음에 변동금리로 빌려올 때는 2.8%로 빌려와서 얘한테 3%로 빌려줬으니까 0.2% 먹는 거였는데 이 변동금리 국제금리가 변동이 돼가지고 이게 한 3.2가 돼버렸어. 그럼 그 손실 그 리스크를 은행이 다 떠안죠. 그런 경우에 무역보험공사가 짜잔 하면서 이제 해결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보통 이거 이제 재무관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거예요. 런던 은행 간 거래금리, 기본금리 이거 리보금리라고 하죠. 리보금리가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신용도나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나 해가지고 그 리보금리에다가 위에 플러스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금리잖아. 금리 계산할 때. 기본 금리에다가 그 개별 신용도, 개별적인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신용 위험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추가로 붙어가지고 금리가 정해지는데 요 금리의 차이로 인해서 차익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손실을 무역보험공사가 해결해 주는 게 이 이자율 변동 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보 스프레드가 있어요. 리보 스프레드가 있는데 요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차주가 우리나라의 뭐라고 할까요? 뭐 돈 빌리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는 사람.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는 사람과 이 금융기관이 실제로 자금 조달 시장에서 가져오는 금리하고의 차액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본시장에서 차입한 금액이 이 실제로 차주한테 돈 빌려주는 금리보다 훨씬 높아가지고 은행이 벌어들이는 어떤 이자 수익이 크다라고 하면 한수도 합니다. 무역보험공사가. 그리고 이게 역전돼가지고 은행이 금리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무역보험공사가 그것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보존도 해줍니다.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자율 변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무역보험공사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자율 변동보험은 일반 기업들이 뭐 이 문제를 끌어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금융기관들, 시중은행들이 무역보험공사랑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들하고는 조금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이자율 변동 보험을 무역보험공사가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무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뭐 대출을 한다거나 뭐 전도금융을 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애로가 있거나 문제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자율 변동 보험이. 자, 그다음에 뭐 기타 중장기 보험이 있는데 기타 중장기 보험.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주에. 뭐 어차피 뭐 많이 했어요 오늘.